일단 이 모의고사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14번. 14번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일단 그리고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은 한 문제 더 뽑으면 12번. 이렇게 두 개의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걸 제외하면 오답이 가장 높았던 게 29번. 비문학이죠. 그리고 비문학에서 오답률 높았던 한 문제 22번의 오답률이 그 다음 높습니다. 얘네까지 다 5순위고 문학 오답률 가장 높았던 거는 32번 문제인데 32번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뭐 흐름대로 본다면 예, 그 정도이긴 하고 예, 그 정도이긴 합니다. 그 정도가 일단 오답률. 실제로 그 20대 25 사이는 질문이 길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 연결된 것들은 몇 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편이긴 하고, 그리고 오답률과 상관없이 그 16번 쪽에 있는 도산 12곡 이원 작품 하나 나온 거 있잖아요. 일단 이 작품은 중요 작품이긴 해요. 이 연시도는 특히 언지 1수, 언지 2수, 그 다음에 언화 3수, 이 세 개가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왕의 도산 12곡은 전체 12개 중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좀 써먹는 게 좀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따 해석을 한번 하긴 할게요. 그러긴 할 건데, 자, 문법에 일단 오답이 높은 두 문제를 먼저 볼게요. 12번하고 14번 이 두 개는 각자 오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에서 분명히 첫 번째 문단 안 읽을게요. 첫 번째 형태소에 관한 거는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는데, 그 첫 번째 문단이 끝나면 이제 예문이 나오죠. 빛과 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빛은 앞이나 뒤에서 오는 형태소에 따라서 6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처럼 교체에 의해서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 형태라고 얘기한다.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최소 2개 이상의 이 형태를 가지면 뜻하는데, 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음화, 유음화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잖아요. 자, 이 형태들은 나타나는 조건과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는 상부적 분포를 지니고 있다. 한편 물은 앞이나 뒤에서 어떤 형태가 오던지 항상 물로만 실현되기 때문에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물론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 처음에 물이라고 나와서 물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형태에서 하나만 더 국물이 보면 국물이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이 바뀌기는 하죠. 하지만 이건 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연음이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따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빛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빛에 보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때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죠. 교체를 통해서 이 형태가 그렇게 복수로 존재할 때는 기본형을 정의해준다. 안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형태소가 여러 가지의 이 형태들로 실현되면 이 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를 하나 일정하게 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형이다. 교체하지 않는 형태소의 경우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지만 이건 물을 얘기한 거죠. 물은 그 자체가 그냥 기본형이에요. 안 바뀌니까. 하지만 교체하는 형태소는 기본형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것 자체가 기본형인 거죠. 치읓 자체를 기본형으로 간다. 물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12번 자체를 볼게요. 12번의 1번. 닭은 이 형태들이 상부적 분포를 지닌다. 상부적 분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본형 자체를 따로 정해야 되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단에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상보적이라고.
그럼 닭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 자체를 기본형으로 삼고 그 다음 닭도나 닭만이나 이때를 보면 바뀌죠. 교체 형태로. 그럼 상부작분포가 되는 게 맞죠. 대신 앞에 있는 달기는 아니죠. 이건 그냥 연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기본형이 된다. 안 돼요. 왜? 책이하고 책도하고 공책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책만을 보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B를 갖고 판단해 볼 때는 얘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기본형을 정해야죠. 그럼 얘가 기본형이 되는 거잖아. 얘는 기본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책은 기본형이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왜? 이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2번.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B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지만 얘를 기본형 정한 것처럼 얘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지만 얘가 기본형 정한 거니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C. 밥이 이 형태를 가진 거 보아 교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를 보면 밥 자체가 밥만이라 그래서 바뀌는 게 하나 나오죠. 그럼 교체 일어나고 이 형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다른 앞이나 뒤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하나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죠? 왜냐면 연은 외에 그대로 달이 나와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형 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피읍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비읍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2번,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비읍을 씁니다. 문제의 끝소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4번, 보기에 기억 리을을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기억. 나는 키가 크다. 이거 서술자라는 문장이죠. 문장이에요. 그 다음 미음. 나는 여름만 좋아한다. 나는 여름만 좋아한다. 이 문장은 후문장이죠. 두 개의 형태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티귿. 그녀는 시인이자 선생님이다. 그녀는 시인이자 선생님이다. 이거 대등하게 이어진 거죠. 이거는 아는 문장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어진 문장이니까 같은 견문장 안에서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 다음 리을. 그녀가 사과를 먹고 나는 배를 먹는다. 그녀가 사과를 먹고 나는 배를 먹는다. 이것도 똑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헛문장 하나에다가 교문장 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 기말 범위로 거의 빠질 거고 느낌상. 자, 그럼 1번에 볼 때 기억과 디귿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중요하다. 동일하다 나오는데 기억은 이게 주어잖아요. 여기가 서술어죠. 경문장 형태는 저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디귿. 그녀는 주어죠. 시인이다. 선생님이다. 둘 다 서술어죠. 그러니까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똑같이 주어하고 서술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 2번. 기억과 리을은 모두 주어 서술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 왜? 형문장이니까요. 기억은 원래는 이런 문장이지. 나는 크다,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문장인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녀는 시인이다,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그 다음 얘는 그녀가 사과를 먹는다, 나는 배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럼 세 번째, 리음과 디귿의 서술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죠. 리음은 얘만 서술어잖아요. 근데 디귿은 이것도 서술어고 이것도 서술어죠. 서술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서술 개수가 미은이 1개, 디귿은 2개. 이렇게 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 다음 네 번째, 리음과 리은은 모두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 주어와 함께. 리음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주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여름만, 이거 목적어죠. 그 다음 리을의 형태도 이거 주어고 이거 목적어죠. 그러니까 둘 다 목적어를 포함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디귿과 리을은 모두 연결음이 포함하고 있다.
연결함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거 왜 못 적어냐? 이거 만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조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격조사, 목격격조사인데 그거 대신에 일부러 보조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이상의 모의고사는 보조사들 되게 많이 써요. 일부러 보조사 쓰면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조사 썼고 여기도 보조사 썼고 여기도 보조사 썼고 여기도 보조사 썼고 여기 보조사 썼고 일부러 쓴 거잖아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격조사 뭘로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문장들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요. 이 견문장 요 정도면 딱 중3 정도 수준이긴 한데 고1 과정에서 견문장 자체가 없고 고2 1학기 때 통상적으로 문학하다 보니까 할리어서 문장 자체를 조금 쉽게 간 것 뿐이에요. 근데 3학년은 이렇게 문장 안 나오거든요. 좀 더 복잡할 거고 9월달은 요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11월은 이거보다는 좀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기말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 말고 혹시 문법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일단 두 개는 하긴 했는데.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없으면 넘어가고. 자, 혹시 질문할 문제 있을까요? 29번. 오케이. 일단 29번이 지금 전체 오답이 가장 높기는 하니까 이건 좀 필요한 문제 몇 개를 같이 볼게요. 그 29번하고 28번 두 개를 같이 볼게요. 27번은 문제 너무 쉬워서 밖에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29번을 먼저 보면 이거 윗글 같은 거 보기 대해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러면 결국 지문을 좀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 자체가 내용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문단을 좀 찾아갈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생각을 두 번째 문단에 있는 피에테하고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 니체하고의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29번을 볼 때 피에테에게 나오면 문단이 2문단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니체에게 나온 거는 세 번째 문단부터 나머지까지를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단 좀 많이 쓰긴 해야죠. 자, 29번.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즉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잊을 건 있고 국어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1번. 2번은 두 번째 문단이 있을 겁니다. 1번. 피에테는 은이 선물 받았던 자신과 현재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서 의식하고 있다. 실제로 근데 이건 지문만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을 자체가 아직은 사기 싫어요.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처음 사준 거라서 저한테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아빠가 사줬던 기억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 기억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받았던 사람과 이건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얘기가 어디도 나와요. 이 문단에도 당연히 나와줘요. 이 문단에서 그 디귿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디귿 부분부터 보면 나오죠. 따라서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음을 의식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지각을 갖던 나와 그 지각을 갖고 있는 나, 그 지각을 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피에테의 을이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가 현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볼 때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 자체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고 이게 현실화된 게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선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선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가 두 번째 문단에 이 얘기 나오죠. 그 첫 번째부터 봐보세요 한번. 두 번째 문단에 이와 같은 철학적 생각 속에서 피에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을 인식하였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A는 A이다 라는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의 의자와 같은 명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 의자를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다 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가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즉 이 문장 자체가 현실화된 게 이 문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이거죠. 그러면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게 뭐하고 똑같아요? A는 A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현실화된 건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거의 A는 과거의 A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지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되죠. 결국은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에 대한 현실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은 이걸 지우고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의 시험이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되죠. 문장 자체를 그대로 갖다 매칭하는 거니까. 정답 2번 나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니체는 의뢰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것도 그냥 보기만 봐도 확인은 돼요. 왜? 얘는 분명히 지갑 안 산다고 했잖아요. 새로 사기 싫다고. 그러면 새로 사는 거 긍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 과거에 선물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얘기가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되긴 해요. 왜? 세 번째 문단에서 맨 마지막 시가 나오는 부분 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걸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에 현재의 새로운 지갑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낯설고 불편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니체는 의리,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한 걸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라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시험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집착을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니체는 의리,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네 번째 문단에 나오죠. 또한 그는 건강한 망각의 영향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순진무구한 아이라는 게 그 밑에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을 받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으면 직감하기 때문에 쉽게 가면 아이 자체는 과거에 시험 자체가 못 본 거와 상관없이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 새롭게 시험을 보면 새로운 국어시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즉 안 좋았던 성적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시험은 새롭게 모래성을 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8번은 그냥 정답만 볼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억, 니은, 지그에 대한 예가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기억은 정말로 기억이죠. 두 번째 문단에. 근데 1번 자체를 보면 1번, 2번까지만 기억이 없어도 니은에 의한 주장이 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억이 없으면 니은에 의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니은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기억이 있어야 디귿도 가능하다. 왜냐면 디귿 다음에 기억의 능력을 통해서라고 대놓고 나오잖아. 그럼 자기의식이라는 거는 기억이 없는 애는 자기의식을 못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기능해야 또는 가능해야 디귿 자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면 되고. 자, 앞에 그 16부터 19는
도산 12고 그냥 해석만 해서 17번 문제만 해결할게요. 자, 그래서 17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도산 12고 언지, 여섯수와 언학 여섯수가 이루어진 연시조로서 창작의도를 밝힌 반문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물론 발문이 나오진 않았죠. 이왕 자체가 이거 왜 썼는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아마 내신에서 나올 때는 그 발문이 보통 나와줍니다. 자, 언지는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듯이 언학에는 선한 본성 회복하기 위해서 학문의 심색의 의지가 나타냈다. 그러니까 언지는 자연에 대해서 뭐 친화적이고 깨달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언학 개념에서는 자연 속에서 뭐 공부하는 얘기 그런 게 좀 더 많다는 얘기죠. 또한 발문에는 이왕이 이 작품 우리말로 지어 제자들이 노래로 부르며 향유하게 하여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언지와 언학이 내용이 좀 안 맞아요. 큰 틀에서는 자연친화인데 자연친화에서 추구하는 바가 두 가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조금 잘 봐야 될 게 아까 얘기한 뭐 1수, 그 다음에 뭐 3수, 4수 이 정도는 조금 잘 봐야 되고요. 자, 언지 1수. 이런데 어떠하며 저런데 어떠하겠는가? 최여생이 이런데 어떠하겠는가? 최여생 밑에 나오죠.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 최여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인데, 이왕 자체가 사대군데 나기가 어려서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니까 경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하늘며 천석과 함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천석과 함 밑에 나오죠.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한 버릇. 이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연을 몹시 사랑해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를 사랑하는 정신적인 병이 걸렸다 그런 거니까 진짜 병이 아니죠. 그러면 천석광이 곧 주제예요. 그러니까 언질수는 자연친화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지 이수. 연화로 안개와 놀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는다. 그럼 이것도 자연친화네. 안개와 놀과 바람과 달과 함께 지내고 얘네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풍월로 벗을 삼는다. 일단 이건 의인화가 될 수 있죠.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수가 그냥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 태평성대에 지금 자기가 병으로 늙어간다면 뭔가 진짜 아프다는 얘기잖아, 직역을 하면. 근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병으로 늙어가고 아프면 이 중에 바라는 거는 병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언지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까 천석고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몹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병은 진짜 병 걸렸다는 게 아니라 자연에 몰입하는 병으로 내가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하고 비슷하게 가끔 나오는 한자성어가 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뜻은 똑같아요. 그냥 자연친화라 되고. 그러니까 이수도 자연친화. 그 다음 삼수. 삼수는 자연친화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져요. 자, 순풍은 밑에 나오죠.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까 그게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러면 순박한 풍성도 있고 인성도 어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천하에 수많은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 필요가 뭘까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삼수 같은 경우는 순풍 자체도 있는 상태고 인성의 어짐도 있는 상태예요. 이게 주제예요, 말 그대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순풍과 인성도 선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워낙 3.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뵌다. 밑에 나오죠. 옛사람, 여기서 공자맹자 주자 같은 성현이 이른다. 왜냐면 그들이 죽었고 나도 그들을 당연히 본 적이 없죠. 공자만 해도 이 사람과 연대 차이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일단 이왕은 조선시대 사람인데 공자가 우리나라 치면 성시대 이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군 이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볼 일이 없죠. 근데 그 고인을 보지 못해도 그들이 갔던 길이 앞에 있네. 그 갔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쩌겠는가. 근데 조선에서 그들 갔던 길이 왜 있어? 이들은 조선에 온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길은 실제로는 이 학문의 길이 있는 거죠. 그들이 했던 공부의 길이 앞에 있네.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계속 가겠노라 이런 거니까 이 언학의 상수는 공부에 대한 다짐이에요. 옛 성현들이 공부에 매진했던 것처럼 나도 공부하겠노라 이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 언학 사수.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즉 학문의 길로 돌아왔으니 다른데 마음 먹지 않고 공부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학 사수도 공부에 대한 다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데는 뭐야? 다른 데는 공부의 길 자체가 아닌데 그러면 다른 걸 나온다면 벼슬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벼슬하는 것 같은 거 마음에 두지 않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도산시비곡이 실제로 아까 내용대로 본다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연을 찾아가서 그 자연 속에서 지은 노래니까요. 그러니까 벼슬 자체를 이왕에 하긴 했는데 그렇게 벼슬 자체가 높지도 않았고 벼슬에 별로 툭도 없어서 이 사람 정치 자체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좀 하다 보니까 역시가 안 맞아. 그냥 공부를 해야겠어. 이러고 온 겁니다. 물론 이왕도 한 번에 과거시험을 붙진 않아요. 그 다음 육수. 우부는 우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도 알미하거니 그게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게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공부하는 중에 늙은지 모르겠다. 쉽게 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공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하면서 늙어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에 대한 다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공부는 대신 과거 시험의 공부가 아니겠죠. 그냥 자신의 배움, 깨달음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거기 네 번째 줄에 선언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문의 신 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산서원이라고 1000원짜리 보면 나오긴 해요. 그 도산서원 자체가 과거 시험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서로 이런 것도 있구나 깨우치고 그게 끝. 우리 같은 이런 학원하고의 성격은 다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자, 언제 나타난 뜻을 참고할 때 연어와 풍어를 가까이 하면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 속에 살면 선한 분성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보기에서 학문에 있는 건 무조건 선한 분성 또는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선한 분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언학에 나타난 의지를 참고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에 열중하고 벼슬 같은 데나 숙세에 마음을 안 두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천서관을 고치지 아니라는 것은 이왕이 제들에게 지향할 만한 상해 방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쉽게 가면 천서관을 다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서관을 가지면서 자연 속에서 공부해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네 번째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즉 학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새길 만한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왕에 생각하는 걸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선한 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바람직한 거죠 그건. 근데 마지막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인을 본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이왕의 교육적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아니죠. 마지막에 우부도 알미하니 아니 쉬운가. 그럼 우부도 공부하고 성인도 공부하고 쉽거나 어렵거나 공부하는 중에 늙은지 모르겠어 이런 거니까 성인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는 성인이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이 하기에도 쉬울 수도 있는 게 공부야 이렇게 얘기한 게 끝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상황에 따라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막힐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뚫어가는 게 재미야. 반대로 되게 쉬울 때는 그 쉬운 거를 가지고 쭉 나가는 것도 재미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취미가 그냥 공부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24번 요거 22번, 24번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오답률의 근거에서 얘네가 제일 높으니까 지문은 사실 2개짜리인데 가에서는 그냥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헌법의 해석을 지금 법신주의인즉 결단주의적 통합론적으로 나눈 거죠. 각자. 근데 사실 22번이 왜 오답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들어가긴 한데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건가.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질문 자체를 일단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죠.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24번도 조금 질문이 기니까요. 아마 시간 줄여갖고 그런 것도 있고 뒤에 30부터 38 안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지금 막 복잡하진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잡다가 애들이 이걸 잡고 앞에 이게 기니까 이거 조금 지문 시간에서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 22번은 두 번째 문단을 보고 찾을게요. 거기 안에서 답이 나오니까. 자, 두 번째 문단. 헌법의 체교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과 다르게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법규범에는 상위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를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헌법재판에 대한 한계가 있죠. 헌법재판 자체는 결국은 강제성 자체를 취할 수 자체는 없다고 하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네. 판결 나와도. 뭐 이러면 이거 있나 마나 이런 거잖아.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에 실현된다. 그럼 나오네요. 이거 자체가 한계인데 이 한계에 대한 극복에 대한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온 거죠.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 즉 모든 대상이 존중하여 실현한다. 이 존중하여 실현한다는 것은 이거죠.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거잖아요. 강제성은 없어도 얘네가 결정한 거 알았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게 그 결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를 거야 라고 해서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몇 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통해서 지금 몇 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위원회 이런 것들. 근데 다들 일단은 따르긴 하죠. 왜? 이 한계 자체를 이걸 극복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들을 한다면. 물론 항소도 가능합니다. 그냥 항소하지 않죠.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그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의 합치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수가 입법부를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개선해 싫은데 이러면 개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뭐 할 거야? 존중하기 때문에 개선할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걔네들이. 그래서 헌법 최고 규범의 효력은 가이다. 즉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5개 중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이 5번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존중한다는 것 자체를 자발이라는 말을 또 바꾼 거예요. 그 밑에 볼 때 구성원의 적성. 즉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이걸 뭐 하는 거야? 존중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 5밖에 안 나온 거고. 자, 24번 넘어가세요. 자, 보기는 헌법재판소 811부이고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A, B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법지문이
경제지문보다 더 오래 걸리긴 해요. 그리고 이게 예측자 안 되고 뭐가 나올지. 근데 스펙트가 너무 넓으니까.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실제로 있는 내용이죠. 헌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의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들, 대형마트 보면 2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골 때리는 게, 물론 시장에 이런 데는 그냥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차 부도 처리됐다가 아마 이번 주부터 지금 희생돼서 아마 어제 정도부터 영업재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는 대형마트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부도나고 막 휘청거리고 지금 2천만 원 이러고 있는데 2천 원 못 모아갖고 지금 그짓거리 하고 있는데 얘네한테 영업 제한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근데 거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근로기준법 35조 3항 위헌소원. 헌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기준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등의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이해로 규정한 것인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인 걸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기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A는 위배되지 아니한 거고 B는 위배되는 거잖아요. 차이점. 그게 가장 결정적이죠. 그럼 1번.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고려한다면 A를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게 진짜 맨 처음에 일문단 쪽에서 나와주긴 하죠. 그래서 일문단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법률은 헌법에 모순돼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건 헌법적 가치이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대형마트와 그 다음 중소형 마트의 상생, 조화, 이걸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 가치를 실현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비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거 1문단에서 방금 확인했죠. 분명히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나오니까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자체의 권한은 거기에만 딱 주는 거죠. 권한은 주긴 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 형태이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해서 맨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에 보면 잘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에 보면 나오죠. 더 나아간 법은 국가자료와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쉽게 가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남용의 형태를 막기 위한 게 필요하고, 권한을 주긴 주지만 그건 뭐 한 거야? 남용이 아닌 상태의 권한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은결 개헌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개헌은 문제가 아니에요. 개헌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국가가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은 개헌령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남용이 문제죠. 왜 남용? 근데 걔네가 개헌을 선언하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만장일치를 할 거냐, 다수결이 넘어갈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해서 만약에 다수결이 넘어가면 개헌령을 선포하는 거를 그대로 가는 거고, 국회가 만약에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당연히 계엄은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왜냐면 과거의 전두환 때문에. 근데 국회를 막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용이 되니까 문제인 거고. 만약에 국회를 안 막았었으면 우리 Y 대통령이 지금 이직거리까지 안 왔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물론 이제 그럴 거면 처음부터 건음을 안 하겠지만 세 번째 법실중주의. 여기서부터는 조금 넘어가죠. 문단이. 왜냐면 법실중주의는 두 번째 문단 문단을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런 법실중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자, 법실중주의는 나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뭔지. 법실중주의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못하게 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너 지금 뭐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날 거네 이제. 그치? 연달아 계속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란 말 자체 생각해봐. 한 번에서 이 권력자의 통치 이념 자체가 반영되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 근데 분명히 말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실증주의는 뭐라고 얘기해? 거꾸로 얘기하죠. 여기는 아까 나온 대로 이런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자체는 못한다고 나오잖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법실준의 내용대로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과 상관없이 그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답 3번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보기에 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이게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결단주의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세 번째 문단에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줄 주권자의 헌법제정 권력자 의지를 강조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주권자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른다면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는 노력 자체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네 번째 문단에 있죠.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통합을 위한 법제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을 본다. 갱신의 과정을 본다는 건 변화를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통합론적 헌법 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유형으로 보았다. 더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통합이란 이런 거죠.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의 상생. 이게 통합이죠. 대형마트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중소도 살게 한다. 말 그대로 대기업만 위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위한 것도 같이 간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조화롭게 다 발전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론은 결국 A와 B 둘 다 발전 자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굳이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13번 같은 경우는 맞았어도 하나 생각할 거. 피동과 사동의 접사는 결국 외우긴 해야 돼요. 이 문제가 그걸 외웠으면 훨씬 더 쉽게 나오는 게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딱히 없어도 상관없는데 결국에 외우긴 해야 돼요. 자, 일단 문제 여기까지.